30년물이니까 앞으로 1년 내에 만약에 뭐 2년 내에 어쨌든 1%가 빠져서 2.1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얼마가 되느냐? 30년물의 듀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27이에요. 27%가 난다는 얘기지. 갑자기 매력이 확 생기시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만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누가 뭐래도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될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끝인 건 거의 알지 않을까요?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침체에 빠졌는데 지금 막 이런 은행 사태 터지는데 더 어떻게 올려? 이 제롬 파월조차 나와가지고 자신 없는 말투로 못 올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도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주식과 같이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냥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중앙은행이 여기서 빼드는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 가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다 따라 올리고 내리면 다 따라 내리니까 이제 연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구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반드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올리는 이유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져서 그 경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버블로 가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중에도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언제냐면 바로 직전번에는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때까지 미국 중앙은행, 그 다음에 전 세계 은행이 다 같이 금리를, 미국 중앙은행 기준은 9번 올렸어요. 이때 주식시장 어땠냐?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금리를 올리면 나쁘냐? 작년 같은 때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제로 올리는 거라서 이렇게 올릴 때는 주식시장 폭락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리 인상이 꼭 악재가 아니다. 때에 따라 다르다. 채권은요? 그냥 무조건 올리면 나쁩니다. 채권은 단순해요. 올리면 채권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란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이거는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움직여서 모든 시중의 금리를 움직여 보겠다는 뜻이거든.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거든. 그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의 금리가 막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엉망인 거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 올라간다고 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면에서 채권에 있어서는 값이 떨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쁩니다. 다만 미국 국채 기준으로 2년물과 10년물이 있는데 장기물은 약간 다르게 보셔야 돼요. 보통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오늘 FOMC에서 발표가 나서 이 미국 금리를 5%로 올렸죠. 5%로 올렸어요. 그럼 2년물 같은 경우는 즉각 반응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의 장기물들은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어떤 정책금리가 아니고 어떤 거에 반응하냐면 경기에 반응해요. 근데 경기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을 때 작년도에 초에 올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9번 올렸거든요. 9번 올려서 5%까지 올려놓으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 꼭 앞으로 침체가 올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힘들어질 거잖아요. 경기가 힘들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회사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10년 이상 장기물들은 경기를 반영하니까 반대로 이제 어떻게 반영하기 시작하냐면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채권값이 오르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침체로부터 방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을 막 사모아요. 요즘 금값도 오르죠? 그런 것처럼 안전자산을 살 때 10년 이상 장기채가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채는 최저채 말고요. 국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국채는 지금처럼 금리를 마구 올릴 때 채권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일도 생기는 거죠. 왜 올라가요? 많이 사니까. 전 세계가 사니까. 누구나 사니까. 그렇게 사다 보면 채권이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때도 2년물은 올라가는데 10년물은 내려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채권은 아까 말씀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면 채권값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게 좀 심화되다 보면 거꾸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채권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채권들이 생기는데 이건 장기 국채들.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릴 때 이유가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면 채권 시장도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데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침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채권 시장 혼자서 반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 금리들도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반해서 작년도 올해처럼 어거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리는 거, 무리한 줄 알지만 올리는 거, 이런 상황이 되면 불행한 사태가 올 걸 대비하는 장기 국채들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렸는데도 이 금리들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한 14bp 정도 10년물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거래를 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대비하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만약에 오늘까지 해서 연준이 이제 5%까지 올렸는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려가지고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더 큰 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당장은 금리 인상이 멈췄어 라고 생각해서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근데 이때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때부터는 아주 반대로 반응하죠. 왜? 이제부터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겠네. 이제 뭐 강제로 내리는 것밖에 안 남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채권은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 위험을 대비할 때도 지금 장기채를 사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고사 지내는 건 아니죠. 망해라 이런 건 아닌데 주식을 사는 마음으로 똑같이 채권도 사놓는 거를 너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주식을 많이 사고 채권을 조금 사서 어쨌든 방어하겠다든지 반반 사든지 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내가 수익으로 방어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채권의 다른 움직임을 활용해서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이 SVB 사태, CS 사태는 너무나 많은 분이 너무나 많은 시간 얘기했으니까 저까지 거기에 보탤 건 없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좀 약간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은행 위기입니다. 은행 위기는 일반적으로 뭐 회사들이 부도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은행 위기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은행 위기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해서 오는 위기.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막 부도납니다. 옛날 2007년, 8년도에 리먼 부도나고, 베어스턴스 부도나고, 이런 식의 부도. 이거 자산이 부실해서 그래.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뭘 들고 있었냐면 아주 요상한 상품? 그 뭐냐면 채권들 사이에 안전한 채권 하나만 넣어놓으면 다 같이 등급이 올라가는 아주 신묘막측한 상품을 이 사기꾼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팔아놨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걸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사실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저 은행이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서로 못 믿으니까 막. 이거 자산 부실 위기고요. 다른 위기는 뱅크런 위기. 지금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산이 부실해서가 아니고요. 예금을 너무 많이 찾아서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앞에서 말한 부실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은 국채들이에요, 지금. 지방채 국채. 이거 나빠서는 아니죠. 근데 많이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뱅크런은 아시죠? 어떤 거냐면, 옛날에 미국 대공황 때 생긴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은행 문 열기 전에 달려간다 그래서 런이에요. 어디로? 은행으로. 왜? 대공황 때는요, 10시가 되면은 망해버리는 은행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에 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뱅크런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무슨 위기냐? 뱅크런 위기다. 이런 걸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한 자산 부실 위기면 안 끝났습니다. 아직 터질 게 많이 남아있는 건데, 이번엔 자산 부실 위기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끝날 거야, 이번엔 그런 얘기는 안 통해요. 그런 위기 아니에요. 뱅크런 위기니까 뭐만 막으면 돼요. 유동성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뱅크런만 막으면 돼요, 이번에는. 이게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은행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혹시 큰 일 터지는 거야? 이게 터지려면 시스템 위기로 가야 돼요. 시스템 위기로 가려면은, 왜냐하면 시스템 위기는 이런 거예요. CS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CS는 크레딧 스위스는 얼마 전에 터진 SVB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물론 미국 내에서는 16위, 17위 하는 은행이지만, 크긴 크죠. 하지만 얘는 어느 은행은 특수은행이에요. 벤처 캐피탈만 거래합니다. 그 예금자가 다 벤처 캐피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은행이 아니거든. 크레딧 스위스는 규모도 어떠냐? 전 세계 10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얘가 터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멀쩡하던 옆에 있던 JP 모건도 터집니다. 왜요? 거래가 있거든요. 항상 은행 간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어느 날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JP 모건이 이번 달에 받기로 한 걸 못 받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거래하냐면 서로 받기로 한 거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요. 진짜 현금을 여기서 5천만 원 보내고 여기도 5천만 원 보내는 게 아니고 너 5천만 원 받을 거였지? 나도 5천만 원 받을 거였으니까 까자? 까고 1,000만 원씩 서로 이런 식의 거래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리먼 터졌을 때 제 친구가 삼성자산운용 있었는데 걔 미국까지 갔어요. 사정사정 바짓가랭이 잡느냐고. 왜? 삼성자산운용과 리먼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리먼이 망해버리면 삼성자산운용이 그냥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CS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이건 시스템 리스크죠. 근데 그거를 스위스은행이 잘 막았죠. 그래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는 일단은 진정시킨 상황이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면 지금 위기는 사실 심각한 위기에서는 좀 원인도 좀 달랐죠. 부실 자산 아니었고. 두 번째, 아무리 무슨 원인이었어도 큰 은행이 터지면 문제인데 큰 은행 터지는 거 막았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많이 피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번 이런 문제가 터졌냐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연준이, 코로나 때 연준과 정부가 너무 과다하게 현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보십시오. 현금 살포가 시스템에 너무나 심각한 유동성을, 너무 과다한 유동성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스템 안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의 예금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데 미국의 예금 금리 0.38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3.5까지 올렸는데 예금금리 얼마 전에 4% 5%도 갔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3%대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나름대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예금에 대해서 조달할 때도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5%인데 0.38이 예금금리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금을 유치할 노력을 안 해요. 왜? 이미 많아요, 유동성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살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을 유치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방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하나도 올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치는 예금 갖고 장사가 되잖아요. 자기네들 수익이 충분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SVB 은행이 제일 전형적인데 예금만 가득 갖고 있으면서 아무 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금이 막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수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도.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다 은행이 살림을 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자기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유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알겠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0.38에 가만히 있냐? 이상하시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현금이 살포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통 갖고 있던 유동성의 이상의 초과 잉여 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예금이 넘쳐요. 거기다가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은행 안에서 MMF라는 걸 하면은 이건 또 이자가 5%예요. 왜 그러냐면 요 MMF는 연준에서 이자를 받거든요. 이상한 얘기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꼬인 구조를 연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럼 연준이 이런 짓을 했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짓을 반복했는데 위기가 왔을 때 이참에 넘어진 김에 쉬고 간다고 이참에 돈을 많이 찍고 다른 나라와 격차를 벌리는 작업을 늘 해요. 항상.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이번에 넘어진 김에 많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중국을 아예 눌러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정부도 너무 많이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터질 줄 몰랐나 연준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연준이 그런 걸 몰랐을까? 연준이 왜 몰랐냐면 원래는 바이든의 여러 인프라 정책이 시행되면은 돈이 흘러나가게 돼 있었어요. 인프라 정책으로. 근데 누가 그거 막았어요? 혹시 조 맨친이라고 아시나요? 그 사람이 배신 때리면서 못하게 됐던 거 아시나요? 그 인프라 법안 중지된 거? 중지돼 버렸기 때문에 돈은 집어넣어놨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거대한 돈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중에 2조를 빼가지고 RRP라는 데다 빼놓고 지준 대신 그 은행의 지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떨어지니까 지방은행이 부도 사태를 가는 겁니다. 지금 부랴부랴 지준을 막 한 주 만에 막 3천억 단위로 막 늘리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이래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을 수 있게 연준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어제 그저께처럼 어떤 거냐면 보험 들지 않은 예금도 다 보장해 줄게. 이러면 뱅크런 안 하죠. 안 찾아가죠. 뭐 다 보장해 준다는데.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옐런이 아니야, 안 보장해 줘. 주식시장 망가졌죠. 요거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다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옐런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연히 다 보장해 줄게 하면은 옐런이 걸려요. 거기가 상원이었거든요. 상원이 추궁합니다. 왜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 그러면 보험료 낸 사람은 뭐냐 그러면. 보험료 안 낸 사람도 보장해주면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터지면 다 해줄게.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시장이 안 보호해준다 그래서 안 보호해준다네 라고 하면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아니야 근데 터지면 다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당장 시장은 흔들어 놓겠지만 연준의 감당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막을 수 있는 위기예요. 다만 대가를 아셔야죠. 연준이 막을 수는 있는데요. 대가는 분명합니다. 긴축은 이제 못해요. 같은 구멍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시장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자꾸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채권 시장도 이미 금리 인하를 자꾸 반영하는 이유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채권의 그런 이자 수익, 매매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채권이 매력적이 됐다는 거예요.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지금 질문 주신 대로면 단기물이 좋아요, 장기물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단기물이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장기물이 맞는데 중요한 건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도 넌 단기물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장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건 뭐냐면 그동안 얼마나 이자 그 매력이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나간 10년 동안 이자는 거의 제로에 붙어 있었죠.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2022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선진국은 거의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2007년 정도 돌아가야 지금 금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한 20년 동안 아주 저금리 시대였죠. 그래서 이자 매력 그러니까 저금리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저금리란 말은 이자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매력은 건 20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 이자 매력이 한껏 생겨난. 조금 이따가 이자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두 번째, 채권은 이자 매력과 매매 수익 매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매 수익으로 말하자면 가격의 문제잖아요. 그럼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 전 세계 국채 시장의 가격으로 이제 채권의 가격으로만 본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으로 보면은 언제가 매력적이에요? 가격이 싸졌을 때죠. 가격이 싸진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크게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그죠? 멀쩡한데 크게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매력적인데 지금 채권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한번 그래프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사실 1701년도부터 채권의 가격을 표시한 겁니다. 최근까지 2022년까지 보면은 1701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채권의 가격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떨어졌던 6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6번이 사우스시 그 다음에 버블 버스트라고 써있는 것부터 해서 시빌워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쭉 있는데 6번 중에서 작년이 놀라지 마세요. 작년이 4번째로 많이 떨어진 해였었어요. 언제 제일 많이 떨어졌냐면 1721년에 1865년에 1920년에 그 다음에 2022년에 채권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가장 많이 떨어진 6번 중에 작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여기 다 국채만 말하는 겁니다. 국채만 봤을 때 가격은 정말
뭐 몇십 년, 몇백 년 안에 손꼽는 가격 매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수익에 관련돼서도 금리가 높으니까 매력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뚝 떨어졌으니 매매 수익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미국의 채권 수익률, 이거 국채만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1개월물부터 30년물까지 금리 한번 보세요. 채권 수익률이 금리거든요. 웬만하면 4%가 다 넘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보실까요? 이거는 한국 내 이제 회사채부터 국채까지인데, 보세요. 3% 이하를 보시나. 그 다음에 회사채 AA 마이너스 이렇게 안전한 게 4%예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 가능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게 10.416이에요. 이게 뭔 숫자입니까 이게. 금리가 10%란 얘기예요. 이 정도로 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지금 이자 매력이 생겨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 수익에 관련된 개념을 가질 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용어 어려운 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수정 가중 만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듀레이션은 금리가 1% 떨어질 때 몇 프로의 수익이 날지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이자 수익 부분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건 매매 수익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매매 수익에서 만약에 내가 산 채권이 1%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금리가 내려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가 내려가면 과연 몇 프로나 수익이 날까? 요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듀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듀레이션을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국채 기준으로 국채 10년물의 듀레이션은 지금 한 8 정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국채를 샀어요. 국채를 샀는데, 국채를 사서 만약에 3달이 됐든 6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사이에 내가 여기 지금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만약에 국채 3년물 3.2에 샀다고 쳐보자고요. 3.2에 샀는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짜리니까 뭐 어쨌든 6개월이 됐든 일정 기간 내에 3.2가 2.2까지 내려갔다고 보자. 그럼 1% 빠졌죠? 1% 하락하면 10년물의 듀레이션이 8이라는 뜻은 뭐냐면 3.2가 2.2가 되면 내가 채권에서 수익 8%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10년물도 지금 안 쇼킹하실 테고, 왜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8%? 높은 건 알겠는데 채권으로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30년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듀레이션 똑같은 개념. 만약에 근데 내가 채권 10년물을 산 게 아니라 30년물을 샀다고 쳐보자고요. 30년물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날짜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국채 30년물을 이렇게 사드려요. 3.13으로 사드립니다. 그런데 얘가 1%를 빠졌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7,042원에 사드리는 건데 1%가 빠져서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0년물이니까 앞으로 1년 내에 만약에 뭐 2년 내에 어쨌든 1%가 빠져서 2.1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얼마가 되느냐? 30년물의 듀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듀레이션이 27이에요. 27%가 난다는 얘기지. 듀레이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매력이 확 생기시죠.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없어서 잘 못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가 만약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27%가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만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누가 뭐래도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될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끝인 건 거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침체에 빠졌는데 지금 막 이런 은행 사태 터지는데 더 어떻게 올려? 이 제롬 파월조차 나와가지고 자신 없는 말투로 못 올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거의 끝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30년물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독특한 기회, 정말 20년 만에, 사실 20년 만의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왔을 때만,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시장은 빨리 반영하는 거 아시죠? 이미 상식이 돼버리면 채권값도 그만큼 빨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력을 보기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좀 시장이 아직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시장을 보면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거의 끝에 가까운 건 맞죠?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할 매수해드려요. 딱 찍어서 이게 끝입니다. 누가 하겠어? 저 몰라요. 하지만 거의 끝이 온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번 사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예,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면 돼요. 예, 분할 매수는 증권사에서는 응해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